이혼하자. 설날 저녁 제사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장 어디 찍으면 되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떨릴 줄 알았나 봐요. 신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안 떨렸어요. 30년 동안은 매일 떨렸는데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28배 시집갔습니다. 남편은 31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시댁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순자야, 내 적금 얼마 있다며? 저는 그때 적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3천만 원이었어요. 결혼하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보려고 모은 돈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사업 종잣돈으로 좀 보태줘라.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남편은 제 눈도 안 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10배로 만들어줄게. 10배는커녕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첫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아깝다. 28 새색시한테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기만 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명절마다 20인분 제사상은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는 늦게 와서 젓가락만 들었습니다. 치우는 건 당연히 저였고요. 형수는 살림이나 잘해. 그게 내일이잖아. 시누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시누이가 뭐라 해도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아니,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목이 메어올 때마다 삼켰습니다.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어요. 30년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남편은 바깥일이 바쁘다며 아이들 학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운동회도 졸업식도 상담도 전부 제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안고 병원을 뛰어다닌 것도 저였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랴 아이들 숙제 봐주랴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됐을 때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제가 47대였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반신마비에 말도 잘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어요. 간병은 당연히 제 몫이 됐습니다. 7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떠먹여드렸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닦아드리고 겨울에는 손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올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딸 왔어.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이었어요.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사랑하는 엄마, 해시태그 병문안. 30분 있다가 나갔습니다. 꽃다발은 제가 치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54되던 해였습니다. 임종 자리에 가족이 다 모였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입을 여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신우이를 보고 하신 말이었습니다. 7년이었거든요. 매일이었거든요.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욕창을 닦아드린 7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말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사진 찍고 간 딸에게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남편 사업이 진짜로 커진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가 중견기업이 됐어요. 직원이 80명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골프를 시작했어요. 양복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나가면 창피하니까 집에 있어. 재계 모임의 다른 사장님들은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요. 신우이가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빠, 나 데리고 가. 형수보다 낫잖아. 남편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가슴에 뭔가가 꺼졌습니다. 성냥불 같은 거요. 남아있는 줄도 몰랐던 작은 불씨. 그게 꺼졌어요. 3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중에 자리 나면 알려줘. 결혼 30년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사업 초기 서류, 적금 기록, 경조사 내역. 전부 복사해서 딸한테 맡겨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를. 그래서 설날 저녁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손이 안 떨렸습니다. 도장 어디 찍으면 되죠? 3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데 1초면 충분했어요.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설날 밤이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갈 곳이 한 군데뿐이었으니까요. 혹시 이 근처에 보증금 싼 원룸 있을까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설날 밤에 캐리어 하나 끌고 원룸을 찾는 58세 여자. 무슨 사정인지 짐작했는지 아무 말 없이 골목 하나를 돌았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세요. 싼 방 많아요. 고맙습니다 하려는데 목이 안 열렸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24시간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 병원을 가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만들고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찜질방 천장을 보면서 손을 들어봤습니다. 두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혼자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다음 날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해가 잘 안 들었어요. 캐리어를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봉투 하나. 3년 동안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텅 빈 방에 앉았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어요. 밥솥도 없었습니다. 이불 하나를 바닥에 깔고 앉으니까 세상에 진짜 혼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설 연휴 마지막 날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떡국떡을 사고 작은 냄비를 하나 샀어요. 원룸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끓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설날에 떡국을 끓이면 항상 20인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가족, 남편 친척들. 제가 앉을 자리는 부엌 구석이었습니다. 다 드시고 나면 식은 밥에 국물만 말아 먹었어요. 이날 처음으로 1인분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떡국을 후후 불면서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일 맛있는 떡국이었어요. 눈물이 떡국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딸이 찾아온 건 연휴가 끝난 직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딸이 서 있었어요. 두 손에 마트 봉지를 잔뜩 들고 엄마 여기가 어디야? 반지하잖아. 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울다 온 거였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뭐야? 이 방이 뭐야? 딸이 마트 봉지를 내려놓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쌀, 반찬거리, 이불, 수건. 딸이 챙겨온 것들이 좁은 원룸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진짜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딸의 등을 토닥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 딸 하나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그치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빠 여자 있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거래처 딸이라고 하는데 32살이래. 아빠가 1년 넘게 만났대.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는 알고 있었어. 고모도 알고 있었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딸이 멈칫했어요. 뭐? 엄마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말해서 뭐가 달라지니? 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알았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청담동 레스토랑, 2인 테이블. 그때부터 남편의 향수가 바뀌었어요. 주말 골프가 잦아졌고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확신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남편 차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의 머리핀을 발견했거든요. 그때부터 준비했어. 비상금도 그때부터 모은 거야. 딸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엄마가 먼저 하면 복잡해지니까 기다린 거야. 그 사람이 먼저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웠어. 고맙긴 뭐가 고마워.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밤 딸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이 궁금해졌어요.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뭘 하고 있을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설 연휴 내내. 시누이는 아마 축배를 들고 있겠죠. 딸이 전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한테 들은 이야기. 시누이가 남편한테 했다는 말. 형수가 뭘 알겠어. 재산분할 청구도 못할걸. 빨리 쳐내.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더니 마지막까지 저를 몰라봤구나.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고 손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눈이 살아있었어요.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호객 소리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발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미 분식.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보다 5살 위인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네. 힘들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설날에 이혼하고 나온 여자, 반지하 원룸에서 사는 여자, 손이 곱고 허리가 약한 전업주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였어요. 기름때가 낀 냄비를 문질러도 안 빠졌습니다.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고 손등이 갈라졌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뭔가를 내밀었어요. 이거 먹어. 떡볶이 한 접시였습니다. 남은 거였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뭘? 앞으로 점심은 여기서 같이 먹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에서 밥을 차려주기만 했지 누가 저한테 밥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떡볶이가 매웠어요. 눈물이 난 건 매워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손이 적응했어요. 30년 살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속도가 빨라졌고 국물간을 보는 것도 금방 익혔어요. 김 사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언니, 원래 이쪽 일했어? 아니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살림만? 이 정도면 프로인데. 웃었습니다. 살림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기분이 나빴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그게 실력이었습니다. 2주 차에 김 사장님이 메뉴판을 들고 왔어요. 언니, 여기 뭐 좀 추가하고 싶은 거 없어? 요즘 손님이 좀 줄었거든. 30년 동안 아이 셋 입맛에 맞춰 밥해온 여자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쏟아졌거든요. 김치찌개에 들깨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져서 겨울에 좋아요. 떡볶이 국물에 치즈 얹으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부추전 하나 추가하면 막걸리 손님 잡아요. 김 사장님이 눈이 커졌어요. 언니 천잰데? 한 달 만에 매출이 올랐습니다.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언니가 오고 나서 손님이 늘었어. 진짜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5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세상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보여준 사진이었어요. 남편의 SNS. 아들이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남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에 긴 생머리.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있었어요. 해외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발리. 남편이 선글라스를 끼고 수영장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옆에 같은 여자. 신우이가 저한테 일부러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수 오빠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이지? 역시 사람은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히읗히읗. 문자를 읽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불쌍했습니다. 3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32살짜리 여자의 웃음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신우이의 카톡은 그 뒤로도 계속 왔습니다. 오빠가 차 바꿨대, 벤츠. 오빠 여자친구 되게 예쁘더라. 형수는 뭐하고 살아? 시장에서 설거지 한다며? 키읔. 딸이 분노했어요.
엄마, 고모 차단해. 안 해도 돼. 왜 가만히 있어? 딸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보내라고 해. 다 보내라고 해. 딸이 멈칫했어요. 언젠가 다 증거가 될 거야.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요. 며느리가 시누이와 식사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 고모가 나아 히읗히읗. 며느리가 단 댓글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낳지 않은 자식이지만 아들 뒷바라지 10년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제 옷 한 벌 못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반찬을 싸줬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들이니까. 언젠가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미분식에 단골이 생겼어요. 순자 언니, 오늘 부추전 있어? 순자 씨, 여기 김치찌개 하나? 사장님, 순자 언니 쉬는 날이면 맛이 달라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순자 언니, 순자 씨. 30년 동안 저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형수, 남편한테는 야, 시누이한테는 형수님 그것도 비꼬는 투로, 아이들한테는 엄마, 학교에서는 누구 어머니, 병원에서는 보호자, 순자, 제 이름이에요. 한 번도 불러준 적 없는 이름. 시장 사람들이 매일 불러줬습니다. 순자 언니, 귤 좀 가져가. 옆 가게 과일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비닐봉지에 귤을 잔뜩 담아서 건넸습니다. 혼자 사는 거 다 알아. 비타민 챙겨 먹어야지. 그 귤이요. 30년 시댁에서 받은 어떤 명절 선물보다 무거웠습니다. 김 사장님이 퇴근길에 말했어요. 언니,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네. 언니가 없었으면 이 가게 접을 뻔했어. 멈췄습니다. 장사가 안 됐거든. 작년부터. 그런데 언니가 오고 나서 메뉴가 바뀌고 손님이 바뀌고 지금 매출이 작년에 2배야. 제가요? 그래, 언니가. 다 언니 덕이야.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8세의 여자.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 반지하 원룸에 사는 여자. 근데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제 학교였어요. 30년 동안 못 배운 것들을 3개월 만에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쓸모 있다는 것. 내 이름이 불릴 가치가 있다는 것. 이혼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무슨 일? 거래처가 빠지고 있대. 오빠가 그러는데 아빠가 요즘 예민하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남편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처는 한학물산이었습니다. 25년을 거래한 곳이에요. 한학물산 사모님과 저는 같은 해에 시집왔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았고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3일을 도왔어요. 사모님 딸이 결혼할 때 제가 혼주 옆에서 하객을 맞았습니다. 거래가 유지된 건 계약서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한학물산 사장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다면서요? 사모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 남편이 당황했대요. 아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사업은 사업이죠. 한학물산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간 거래를 유지한 건 사모님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면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남편은 이해를 못했대요.
살림만 한 여자가 거래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한계였어요. 한학물산이 빠지니까 다른 곳도 흔들렸습니다. 대흥식품. 이 회사는 제가 8년 전에 직접 연결해 준 곳이에요. 대흥식품 사모님이 우리 시어머니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었거든요. 병실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통해서 남편들 사업 얘기를 했고 그렇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실력으로 딴 계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흥식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요. 2달 만에 거래처 3곳이 빠졌어요. 남편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나섰습니다. 오빠, 내가 도와줄게. 형수 자리 내가 하면 되잖아. 남편이 동의했대요. 신우이는 원래 자기가 회사에 관여하고 싶었으니까 기회를 잡은 거였어요. 신우이가 거래처 미팅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한학물산 사모님과의 점심자리에서 신우이가 30분 동안 자기 자랑만 했답니다. 명품 가방 자랑, 해외여행 자랑, 오빠 사업 자랑. 한학물산 사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대요. 전 사모님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우이의 실력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사람의 눈을 사는 건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평생 눈만 샀어요. 마음을 얻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이 제 짐을 정리해 주겠다고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옷장에서 이거 찾았어. 딸이 가져온 건 오래된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랜 은행 봉투. 열어보니까 적금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1994년 3월 개설. 만기 해지 금액 3천만 원. 해지일 1994년 9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사업 종잣돈이잖아.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30년 전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5년 동안 점심을 굶어가면서 모은 돈. 결혼하면 작은 가게라도 해보려고 꿈꾸던 돈.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고스란히 넘겨준 돈. 그래, 이게 시작이었어.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이거 알아? 알겠지. 근데 기억은 안 할 거야. 그 사람한테는 원래 자기 돈이었으니까. 딸이 봉투를 꽉 쥐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보관할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어요. 거래처 이탈에 신우이의 경영 개입까지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옛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요즘 왜 이래? 다들 왜 빠지는 거야?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거래처 사모님들 생일마다 직접 선물 보내신 거 모르셨어요? 경조사 때마다 직접 가시고 거래처 직원 아이들 대학 합격하면 축하 화분 보내시고 그걸 15년 넘게 하셨거든요. 남편이 멈칫했대요. 그걸 왜 아내가 해? 사장님이 안 하시니까요. 딸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걸 왜 아내가 하냐고. 30년 동안 옆에서 봤으면서 아내가 뭘 하는지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편 젊은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딸한테 슬쩍 흘렸어요. 아빠 여자친구가 요즘 좀 이상하대. 선물을 자꾸 크게 달라고 한대. 처음에는 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차, 그 다음은 아파트. 남편이 사업이 흔들리니까 선물 규모를 줄이려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의 연락이 줄었습니다. 만남도 뜸해졌어요. 남편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60평생 사람 보는 눈이 없었으니까. 저를 30년 옆에 두고도 몰랐던 사람이 1년 만난 여자의 속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한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한 줄이었어요. 이모티콘 하나 없는 한 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누이가 회사에 개입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며느리는 영리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누이 편에 서 있다가도 바람이 바뀌면 눈치를 챕니다. 아직은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고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밤이 되면 조용했어요. 철문을 내린 가게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의 회사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빠지고 시누이가 망치고 젊은 여자는 돈만 뜯고, 하지만 그 금이 전부 제가 떠난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직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지하에서는 안 보이던 별이 시장 골목에서는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딸 손에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카톡이 전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아직 맞출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이 제 손 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7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밖에 손님인데 언니 찾는다. 저요? 응. 양복 입은 남자분.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학물산 박 사장이었어요. 25년 거래처. 제가 경조사마다 챙기고 사모님과 명절 선물을 주고받고 딸 결혼식에 하객까지 받아준 그 집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래간만입니다. 사장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이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장 골목에 양복 입은 사장님과 앞치마 벗은 분식집 아줌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저희가 25년간 거래를 유지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야 사업이 맞으니까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15년 전 저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혔어요. 납품 대금을 한 달만 늦추면 거래처 전부가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한학물산 망하는 거 아니야? 빠져야 하나? 그때 사모님이 하신 걸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기억이 희미했어요. 사모님이 저희 사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쪽에서 납품 대금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안에 입금이 됐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생활비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서 남편 회사 경리한테 부탁했었어요. 한학물산 것만 먼저 처리해달라고.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 돈 때문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때 망했으면 직원 40명이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박 사장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사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한학물산은 15년 전에 없어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회사 격리만 알고 격리도 이제는 퇴사했고 아무도 기억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모님, 박 사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가 거래한 건 회사가 아니라 사모님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슬쩍 나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울고 있잖아. 손으로 볼을 만져보니까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도 안 봐줬다고 생각했거든. 뭘? 30년 동안 한 것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김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었나 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로부터 이틀 뒤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흥식품 정 사장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 연결해 준 거래처. 정 사장은 박 사장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회사하고 8년간 거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 사업수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요? 사모님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직접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3일 동안 남편분은 화환 하나 보내고 끝이었는데 사모님은 국밥 배달까지 시켜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 사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사모님,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30년을 사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30년을 살았다. 맞았어요. 명절마다 20인분 제사상을 차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시어머니 기저귀를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남편 거래처 경조사를 챙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58세에야 알았어요. 정 사장이 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성진유통 김 사장님, 태양물류 이 사장님, 우진산업 최 사장님. 다 같은 말 할 겁니다. 그분들이요? 네. 저번에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다들 같은 얘기했어요. 사모님 없으면 거래 끊는다고. 멈칫했습니다. 사장님 몰래 사모님이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 아이들 대학 합격하면 축하 화분 보내주시고, 명절에는 떡을 돌리시고, 누가 아프다 하면 홍삼 보내시고. 정 사장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사모님은 그냥 살림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절반을 세운 분입니다.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빈손이 아니었어. 응?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었어. 그게 이제야 빛을 보고 있어. 딸이 한참 가만히 있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원래부터.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어요. 수진아, 적금 통장 잘 가지고 있지? 당연하지. 거래처 사장님들 증언도 정리해둬. 엄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멀지 않았어. 한편 남편의 회사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7곳이 빠졌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신우이가 경영에 개입한 이후로 남은 거래처마저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형수 나간 것하고는 상관없어.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아내가 거래처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30년 동안 살림만 했잖아 라고 말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니까. 인정하느니 차라리 경기 탓을 하는 게 편했겠죠. 그리고 젊은 여자. 딸이 전해줬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 명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넣어줬다고. 2억이래, 엄마. 그래. 아빠 진짜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눈이 먼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의 가치를 몰랐던 눈이 1년 만난 사람의 진심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빈손이라고 했죠.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25년 거래처 사장의 증언이 있었어요. 8년 거래처 사장의 증언이 있었어요. 신우이의 카톡이 전부 저장되어 있었어요. 딸이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것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이혼한 지 8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앉아서 들어. 왜? 아빠 여자. 잡혔대. 잡혔다니? 사기꾼이었어. 딸이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한테 아파트 전세금 2억을 넣어줬고 추가로 현금 1억을 더 줬다고 합니다. 여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재혼 날짜까지 잡았대요. 그런데 열흘 전 여자의 전화가 꺼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바쁜가 보다. 충전이 안 됐나 보다. 60평생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여자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비어 있었대요. 옷도 가구도 여자가 있었다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2억, 현금 1억, 명품 가방, 차, 보석, 전부 들고 사라졌어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여자는 거래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가짜였어요. 전문 결혼 사기범이었습니다. 이전 피해자가 3명이나 있었어요. 전부 사업하는 60대 남성.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남편이 당한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완전히 무너졌대. 오빠한테 전화해서 울었대.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나쁜 사람일까? 왜? 웃음이 나와서. 딸도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웃겼어. 남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3억 5천만 원을 잃었고 거래처 7곳을 잃었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누나 어떡하지? 오빠라고 부르다가 처음으로 누나라고 불렀다더라고요. 아들이 딸한테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신우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오빠,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사정이 있어. 발을 뺐어요. 돈이 될 때는 오빠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돈이 빠지니까 나도 사정이 있어. 신우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그거였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신우이 말만 듣고 살았어요. 신우이가 형수를 쳐내라 하면 쳐내고 내가 형수 자리를 하겠다 하면 맡기고 판단을 신우이한테 맡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우이가 빠졌으니까 남편은 진짜로 혼자가 된 거였어요. 아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한 걸 알고
신우이가 발을 빼는 걸 보고 회사가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아들이 처음으로 현실을 봤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답니다. 여보, 시어머니한테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대답했대요. 무슨 면목으로? 그 말을 딸한테 전해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니까요. 며느리한테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시댁 갔었거든. 응? 할머니 방 정리하다가 엄마, 이거 봐야 해. 딸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 봉투. 겉면에 붓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딸이 봉투를 뜯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엄마가 직접 열어.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도장 찍을 때도 안 떨리던 손이 이 봉투 앞에서는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한지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 뇌졸중 오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순자에게 내가 살아서 못할 말을 여기 적는다. 7년 동안 나를 지켜준 건 딸이 아니라 너였다. 매일 아침 기저귀를 갈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돌려준 사람. 내 딸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갔다. 내가 눈이 멀어서 모르는 줄 알겠지만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딸한테 말했다. 고생했어라고. 너한테는 한마디도 못했다. 미안하다. 이 집을 세운 건 내 아들이 아니다. 너였다. 적금 통장 3천만 원을 내놓던 날 내 얼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아무 말도 못하고 통장을 건네던 28살의 내 얼굴. 그때 내가 고맙다고 했어야 했다. 이 집의 진짜 며느리는 하나뿐이다. 이 집은 너한테 돌려줘야 한다. 순자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번져서 안 보였어요. 딸이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때 딸 고생했어가 아니라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편지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라고 불렸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편지에 이 집은 며느리한테 돌려줘라라고 적혀 있어. 이거 법적으로 유언장 효력이 있을 수 있어. 그래. 변호사한테 확인해 볼게. 자필 유언장이니까.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쓰신 게 분명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살아서 못한 말. 그걸 편지로 남겨두셨어요. 신우이가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전해줬어요. 고모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소리 질렀대. 그 유언장 가짜야. 엄마가 그런 글을 썼을 리가 없어. 가짜일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30년 동안 본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약 드실 시간 적어드린 메모지, 생일 카드에 적어주신 글씨, 병원 접수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쓰신 이름. 저는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공포에 질린 이유는 편지 내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한테 돌려줘라. 신우이가 노리던 재산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간 여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를 30년 동안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편으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카톡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다시 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혼한 지 10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밖에 또 손님. 거래처 사장님? 아니, 남자인데 좀 초라해.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10개월 전 설날 저녁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혼하자고 말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어요. 뺨이 움푹 들어가고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없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60세 남자의 10개월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야라고만 부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이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앉아도 되겠냐?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생선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편의점 봉지를 만지작거렸어요. 회사가 힘들어. 알고 있어요. 거래처가 다 빠졌어. 신우이가 일을 더 망쳤어. 그것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그것도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냐? 남편보다는 먼저 알았어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순자야.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한참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0세의 남자.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갔다가 사기당하고 거래처를 잃고 신우이한테도 버림받은 남자. 불쌍했냐고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돌아와.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늦었습니다. 단 3글자였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뭐? 늦었다고 했습니다. 담담했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고맙다는 한마디, 수고했다는 한마디,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 진짜 몰랐어. 네, 몰랐겠죠. 근데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고모가 가족 모임을 소집했대. 가족 모임? 유언장 무효화시킨다고. 형수가 위조한 거다 이러면서 가족 다 모아놓고 엄마를 몰아세울 작정인가 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수진아. 응, 엄마. 적금 통장 가지고 있지? 당연하지. 거래처 사장님들 서면 증언은 다 정리해뒀어.
고모 카톡 캡처한 거는 전부 있어. 그리고 녹음 파일. 딸이 잠깐 침묵했어요. 며느리한테 받아뒀어. 며느리가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이혼을 모의하던 대화. 며느리가 우연히 듣고 녹음해뒀어요. 처음에는 신우이 편에 서 있다가 진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들어가는 그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매일 맡았던 냄새. 달랐어요. 어딘가 먼지 냄새가 나고 어수선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이 집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거실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신우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왔어? 잘 왔어. 오늘 다 정리하자. 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네, 정리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 유언장, 내가 위조한 거지? 엄마가 저런 글을 쓸 리가 없어. 며느리한테 집을 주라고? 말이 되냐?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자기 말이 법이었으니까.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신우이가 계속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게 뭐야? 살림? 살림은 아무나 해.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나자 딸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딸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이었어요. 1994년 3월 개설. 만기 해지 금액 3천만 원. 이 회사의 종잣돈 3천만 원은 엄마 돈이었습니다. 딸이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잘랐어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 30년 전 돈을 지금 와서. 두 번째, 딸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래처 사장 4분의 서면 증언이었어요. 한학물산 박 사장, 대흥식품 정 사장, 성진유통 김 사장, 태양물류 이 사장. 4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증언 내용을 읽었어요. 30년간 거래를 유지한 이유는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면 거래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야? 사장들이 대충 써준 거겠지. 세 번째, 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이혼 서류 준비됐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 오빠, 빨리 해. 형수가 재산분할 청구하면 골치 아파. 그래도 30년인데. 30년이면 뭐해? 형수가 뭘 알겠어. 재산분할 청구도 못할걸. 멍청하잖아. 오빠, 지금이 기회야. 형수 쳐내고 다시 시작해. 그 여자랑 재혼하면 되잖아. 나는 회사 일 도와줄게. 형수보다 내가 낫잖아. 알았어. 설날에 말할게. 잘됐다. 아, 그리고 오빠. 엄마 유산도 내가 맡을게. 형수한테 가면 안 되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누가 녹음한 거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신우이가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왜? 시어머니한테 3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고모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모님 편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밥도 살림도 거래처도. 시어머니가 이 집의 전부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신우이가 아들을 봤어요. 이게 사실이야?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적금 통장으로 시작한 회사였어? 거래처도 엄마가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 그걸 알면서 엄마를 쳐내라고 한 거야? 신우이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유산도 고모가 가져가려고 한 거야? 녹음 속 신우이의 목소리가 아직 거실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유산도 내가 맡을게. 형수한테 가면 안 되잖아.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35세 남자의 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잠깐 멈췄습니다. 미안해. 신우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건 다 형수가 꾸민 거야. 유언장도 가짜고 녹음도 불법이고. 고모. 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 검증을 마쳤어요. 할머니의 자필이 맞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며느리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불법이 아닙니다. 딸이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여기 적금 통장 원본, 거래처 서면 증언 4건, 시어머니 자필 유언장, 그리고 녹음 파일 원본. 변호사가 전부 검토했습니다. 딸이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고모,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이고 유언장에 따른 자산 반환 절차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녹음 속 유산 횡령 미수 내용은 별도로 법적 검토 중입니다. 신우이의 다리가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제일 큰 소리를 내던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저는 서 있었어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30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적금 통장 3천만 원을 내놓을 때 고맙다 한마디면 됐었어요. 시어머니 7년 병간호하는 동안 수고했다 한마디면 됐었어요. 거래처 사모님들 챙기느라 밤새울 때 덕분이다 한마디면 됐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한마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30년 살림가, 이제야 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울었어? 볼을 만져봤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또 울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김 사장님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먹어. 울고 나면 배고프잖아. 웃음이 났어요. 시장 사람은 역시 달랐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리로.
30년 동안 없었던 제 자리를 이제야 만들고 있었어요. 무릎 꿇는 남편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제 다리로 서 있었으니까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초입에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순잔의 밥집, 간판이 새 것이었습니다. 남색 바탕에 하얀 글씨, 딸이 골라준 색이었어요. 엄마, 남색 좋지? 엄마한테 어울려. 글씨가 너무 크지 않냐? 커야 돼. 멀리서도 보여야지. 간판 글씨를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순자네.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리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어요. 테이블 6개가 전부였습니다. 메뉴도 단순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순두부. 30년 동안 식구들 입맛에 맞춰 만들던 것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오픈 전날 와서 둘러봤어요. 언니, 이거 완전 대박 나겠다. 무슨 대박? 손님이 올까 몰라. 올 수밖에 없어. 언니 된장찌개 먹어본 사람은 다 온다니까. 김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1년 전 진미 분식 앞에서 떡볶이 한 접시 받고 울던 여자가 이제 자기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이었어요. 문을 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 육수를 올리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김치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파를 다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달랐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제 가게였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누이 눈치를 보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 이름으로, 제 두 손으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어요. 첫 손님은 시장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순자 언니, 오픈 축하해. 화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분홍색 국화였어요. 이거 언니 가게 앞에 놓아. 고마워. 고맙긴. 언니가 여기 왔을 때 귤 줬잖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아주머니의 눈이 빨개졌어요. 이제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첫 손님의 주문은 된장찌개였습니다. 한 숟갈 뜨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된장찌개 맛이야.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후에 딸이 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딸 뒤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며느리가 손에 든 것을 내밀었어요. 앞치마였습니다. 남색면 앞치마에 하얀 실로수가 놓여 있었어요. 순잔의 밥집 사장님, 제가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예쁘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이제 됐어. 딸이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 나도 배고파. 된장찌개 줘. 웃음이 터졌어요.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밥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밥을 차려주기만 했지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서 제가 끓인 밥을 함께 먹는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건 오픈 3일째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밥 먹으러 왔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내놓았어요. 밥을 퍼주고 깍두기를 덜어주고 숟가락을 놓아줬습니다. 아들이 한 숟갈을 떴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맛이다.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알아. 진짜 미안해.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 몰랐겠지. 이제는 알아. 저는 아들의 밥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줬어요. 밥이나 먹어. 아들이 국물을 들이키더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5세 남자의 울음은 소리가 없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밥집은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습니다. 시장 상인들, 근처 직장인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가끔 놀러 왔어요. 언니 대박 났잖아. 나도 좀 가르쳐줘. 뭘 가르쳐? 그냥 정성껏 끓이면 되는 거야. 그 정성이 안 되니까 그렇지. 웃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인사를 왔을 때 딸이 저한테 먼저 데려왔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인사해. 예비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엄마만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가게에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어린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 된장찌개. 3살짜리 손주가 소리쳤어요. 우리 강민이 또 왔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볼을 잡았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이 나이에도 눈물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가게 확장하면 안 돼? 줄이 너무 길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주말에 와서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 줄 몰랐어요. 남편은 한 번 더 찾아왔었습니다. 가게 오픈하고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어요. 밥 한 끼만 먹어도 되겠냐?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남편이 한 숟갈을 뜨고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이 맛이 그리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네. 바보였죠. 돌아올 수 없는 거지? 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밥은 맛있다. 감사합니다. 손님. 남편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밥값을 내고 나가면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순잔의 밥집.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불쌍했냐고요? 조금은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앞치마를 벗고 간판 불을 끄려다가 멈췄어요. 순잔의 밥집. 남색 바탕에 하얀 글씨. 3년 전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떡국을 끓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 괜찮아진 정도가 아니라고. 당신이 상상도 못한 곳에 서 있게 될 거라고. 간판 불을 끄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밤이 되면 조용했어요. 철문을 내린 가게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3년 전에도 이 골목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었어요. 그때는 퍼즐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퍼즐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적금 통장 3천만 원은 제 종잣돈이 됐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 가게의 첫 단골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은 제 권리를 되찾아줬습니다. 딸은 제 편이었고 아들은 돌아왔고 며느리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살림가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의 답은 이미 제 안에 있었어요. 당신이 무시한 30년이,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시간들이 전부 제 자산이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